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희 가는 길에 제가 있습니다. 허나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돌아왔는데요. 2018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편입니다. 와, 빰빠라밤. 빰빠라밤이 좀 약했는데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아침부터 모여서 네.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 항상 이렇게 순위권 발표할 때 뭔가 괜히 약이 올라와요. 왜요? 네, 이 순위에 올라가신 분들 보면 뭔가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내 이름은 왜 여기 없지? 소설가도 아니면서. 네. 아까 박수를 칠 때 네. 여러 개의 박수 소리가 들리셨죠? 지금 저희 옆에는 또 언제나 이 기획을 진행할 때의 고정 멤버가 네. 나와 계십니다. 박혜진 평론가님 그리고 구한의 M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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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한의 MD님. 안녕하세요. 저 스테디셀러 기획 이후로 한 3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소설 담당 구한혜입니다. 네. 이 목소리 그리웠어요. 네. 나지막하게. 네. 항상 3개월 정도 되고 딱 만나야지 그 그리운 목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그런 시점이죠. 네. 네. 박혜진 평론가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한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그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이 차트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궁금해하면서 왔고 두 분이 이렇게 오프닝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옆에서 보고 싶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도 클래식 편 듣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루셨는데 네.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오늘 이제 그 다음 방송 해야 돼서 네, 확인하고 왔죠. 네. 그래서 허나원 평론가님과 제가 이건 시타르타의 매력인가 아니면 박혜진, 김성현 의 조합인가 네. 예, 그 어떤 얘기를 막 나누면서 네. 우리 분발해야겠다. 네. 예, 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분발하겠다라고 했는데 허희 평론가님은 빨리 클래식 떨어내야 되겠다. 왜 거짓말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 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저희가 소설가분들께 2017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나온 소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작품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죠. 네, 100여 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50여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설문 추천을 받다 보면은 꼭 올해 1월부터 출간된 책을 위주로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좀 짜투리라고 할까요? 작년 12월에 출간된 책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저희 그 PD님께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까지로 좀 이번에는 기준을 명확히 두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낭만서점이 야심차게 기획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한엠드님, 이 기획이 좀 서점계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서점계뿐만 아니라 그 출판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로 3회째잖아요. 첫 해 2016년에는 3편이 공동 1등이 됐었고요. 작년 그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고독, 안녕 주정뱅이였고 작년에는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 1위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네. 쇼코의 미소나 바깥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출간된 지가 좀 지나서 판매가 약간 내려가는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이 소개되면서 확 다시 재평가가 된 케이스고요. 네. 가장 또 그 뜻깊다고 할 수 있는 건 1회에 그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의의가 있었고 올해의 발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박혜진 평론가님께서는 낭만서점의 이 기획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쭉 그 리스트 받자마자 상위권에 랭크된 것들 중에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곳에서 낸 책이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단 한 권도 단 한 권도 있지 않아서 약간의 어떤 내가 1년 동안 되겠네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리스트를 받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각종 문학상들이 있거든요. 그 상들에서 좀 아주 좋은 작품이고 화제도 많이 됐는데 그 문학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수상이 안 되는 작품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좀 아쉬웠던 작품들이 딱 선정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이 지표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박혜진 평론가님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원래 단체 사진 찍어도 나 어디 있지? 붙었었잖아요. 이 리스트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아니 내가 만든 책 있나? 이렇게 골라보시는. 네. 진짜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졸업사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어도 동그랗게 해서 증명사진처럼 나오긴 하는데 여기선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하네요. 네, 6위에 있는데. 6위에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저희가 오늘 또 다룰 건 5위부터 소개할 거라서 아쉽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나름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가 발표했거든요. 네. 네, 소설 부문 종합 1위는 민음사의 82년생 김정희. 아, 그래요? 네네.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영화 나오면, 또, 많이 팔리겠네요. 네. 네. 근데 하나 이제 그 세 분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 50인의 소설가 뽑은 올해의 소설에 이제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요맘때 되면 좀 기대하는 작품과 순위가 이렇게 좀 기대한 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좀 의외의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그 선정된 5위권 내의 작품들은 네. 제가 예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작품들이 이제 한 표 추천작들도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오늘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그 한 표를 받은 작품들을 보면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라고 하면서 네.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소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아주 많은 득표를 한 작품들은 대충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문학 잡지들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작가들 만나면 요즘 이 소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예상을 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해외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의외의 소설들이 많이 있고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득표수가 적은 작품들은 몰랐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도 되고요. 네. 연말이 되면 이렇게 추천과 선정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올해의 소설, 올해 한국 소설, 올해의 장르 소설. 근데 그런 리스트를 볼 때마다 정말 뜻밖의 추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허위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책은 정말 너무 끊임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도 출판은 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자, 그럼 저희 우선 한 표가 나온 작품들을 언급해보면 네. 저는 이제 비바제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게브리얼 제빈의 비바제인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한 작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스캔들, 성 스캔들로 이렇게 상처받은 여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네. 저도 좋게 읽었고 주변에서도 되게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득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차트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눈에 확 띄기도 하고 근데 이번 기회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이 작가님 책은 올해 한 권이 더 있었죠. 섬에 있는 서점이 있었는데 아마 올 1월 네, 이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작품도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알려지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있는 서점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작가인 것 같습니다. 구한 MD님은 또 어떤 작품이 좀 눈길을 사로잡았나요? 저는 그 레이디 조커인데요. 다카무라 가오르. 요즘에 연말이라서 저도 추천을 많이 받는데 계속 이 책을 반복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고 제가 한 5년 넘게 출간을 기다렸어요. 이 책이 국내에 나온다 소식은 있었는데 계속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3권짜리고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데 네. 올해 출간이 돼서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내용의 방대함, 그 어려움, 그리고 번역의
그 어려움이라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책의 그 독자 평 중에 다카무라가 오르는 현대의 도스토옙스키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스터리 소설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종합 소설로서 굉장히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낭만서점 리스트업 해둬야겠네요. 허나은 평론가님은 또 한 표를 받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낭만서점에서 소개한 책들에 눈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작가님이 직접 출연해주신 그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남주 작가님의 그녀 이름은 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남주 작가님 그 작품 소개했고 또 여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한 표를 받았네라는 게 또 굉장히 기분 좋고 지금 영화계에서요. 이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본격적인 또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아니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옆에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해요. 번데기 앞에서 항상 주름 잡는 캐릭터잖아요. 네.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제작이니까요. 네. 내년에 이제 개봉하면 굉장히 많이들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5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5위고요. 새 작품입니다. 정영준 작가의 프롬토니오, 정세랑 작가의 옥상에서 만나요, 구병모 작가의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동 5위에 오른 작품들은 추천을 3표씩 받았어요. 네. 3표라고 하니까 뭐 고작 이 정도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한 표의 가치가 이 앙케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영준 작가의 프롬토니오부터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프롬토니오는 흥미로운 것이 이 고래 입에서 튀어나온 그것이라는 존재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는 비행기 그 실종 사건으로 알려진 생텍쥐 페리입니다. 그래서 정영준 작가가 그 생텍쥐 페리의 어떤 의문사에 대해서 새롭게 좀 조명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여기서 다루고 있죠. 정영준 작가의 책 이제 5위에 프롬토니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7위에 유령이라는 작품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제가 올해 유령을 되게 여러 번 읽으면서 되게 뜨거운 여름을 보냈어요. 거기 해설을 제가 썼는데 그 유령도 뭐랄까 이 프롬토니오에서도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정영준 작가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고 또 유령 같은 경우에 핀 시리즈였는데 올 한 해 동안 이 현대문학에서 출간한 아주 짧은 장편 소설 그 핀 시리즈도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씩 계속 출간이 된 시리즈였고 또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작가들 작품이어서 장편 그 어떤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 핀 시리즈는 낭만서점 공개 방송으로 또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순위권 안에도 이제 핀 시리즈 작품들이 몇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김경욱 작가의 거울 보는 남자. 그리고 박형서 작가의 당신의 노후, 편혜영 작가의 죽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평가도 좋았다는 것을 이 순위권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서점계에서는 이렇게 핀 시리즈 같은 계속 그 짧은 형식의 장편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장편은 원래 긴데 이게 어떻게 짧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소개가 됐을 때 확실히 독자들의 반응이 더 좋은가요? 아직은 그 독자 반응을 이렇게 확인해 볼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올해 이러한 시도가 많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새로운 소설 시리즈의 그 론칭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핀 시리즈가 있었고 아시겠지만 미메시스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의 콜라보로 진행되었던 테이크아웃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분야의 원조는 민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고요. 그리고 끝으로
문학가 지성사에서 젊은 작가 시리즈를 새롭게 개편을 했잖아요. 그 매월 한 권씩 뽑던 젊은 작가의 단편들을 모아서 계절에 한 편씩 매우 작은 사이즈로 내고 있는데 일단 좋은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고 독자들의 좋은 반응은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용준 작가의 프롬토니오 소개를 했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준 작가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과 친하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궁금하네요. 그때 또 신작이 나오면 저희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공동 5위 또 다른 작품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세랑 작가의 이제 옥상에서 만나요, 그죠? 네. 자, 이 옥상에서 만나요는 출간이 최근에 됐는데 바로 순위권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3표나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향이 크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세랑 작가님이 인기가 많죠. 독자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작가들에게도 사랑받는 작가인데 그동안 계속 그 장편 소설을 발표를 하시고 이게 아마 첫 번째 단편 소설일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걸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뭐 아주 핫한 작품, 뜨거운 어떤 신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위권에 올랐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아까 이 2017년 12월부터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사각지대죠. 네. 그래서 그 출간인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아마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는 작가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네. 옥상에서 만나요는 제가 해설을 썼는데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직 못 봤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작품은 보셔도 될 것 같나요? 네. 네, 꼭 보겠습니다. 해설이 안 좋은 안타까운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의 특징은 정세랑 작가가 그간 주로 장편 위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썼던 초기작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단편들이 한꺼번에 콜라보가 돼 있어서 그 일련의 흐름들을 좀 종합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제가 보기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세랑 작가님께서는 낭만서점 그 특별 낭독 극장 때도 한번 오셨는데요. 뭐 글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해주셔가지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공동 5위 또 한 작품이 남았죠? 네, 구병모 작가님의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작품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화제가 많이 되고, 구병모 작가님은 워낙에 장편 작업도 많이 하시지만 단편을 워낙 잘 쓰신다. 단편의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이제 받아왔죠. 네.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이라는 단편집도 그랬었고. 그렇죠. 오늘의 작가상 받았죠. 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문장도 나오자마자 반응들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작가들의 어떤 신망이 아주 두터운 작품이고 작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이제 5위에 올랐지만 또 6위에 구병모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작품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혜진 평론가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작가분들에게는 신망이 두터운 작가라는 게 또 이 순위에서 드러나네요. 그리고 워낙 다작을 하시는 편이어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장편도 내시고 단편집도 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많으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작품들. 다작인데도 그 책들이 계속 고르게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작가님. 네, 내 이웃의 식탁이 경장편인데요. 그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작품이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라는 이 소설집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어떤 그 향수 같은 것 그리고 동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공포, 또 어쩔 수 없는 그 거리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묘파를 해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4위에 오른 작품들은 추천 4표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숫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공동 4위 4작품에 표는 4표. 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도 4명? 그러네요. 네. 아무튼 공동 4위에 오른 4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일환 작가의 영의 기원, 손보미 작가의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박서련 작가의 최공녀, 강주룡,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천일환 작가의 영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소설집이에요. 천일환 작가님 소설이 사실 읽기가
마냥 쉽다거나 혹은 잘 읽힌다거나 뭐 유쾌하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지점들은 불편함을 유발하고 어렵고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뭐 이 소설집도 이제 죽음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죠. 네. 소설을 읽고 나면은 그러니까 장편 소설이 아니라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에 좀 내재해 있는 죽음들을 쭉 보고 나면 왜 작가가 이런 그 주제에 계속 천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동세대 감각과 어떤 부분에 좀 맞닿아 있는 것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사유들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좀 훌륭한 작품이었는데 독자들에게 많이 소개되지는 못했죠. 네.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회에 좀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반갑고 확실히 또 작가들에게는 또 다른 식으로 좋게 읽혔구나. 맞아요.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소설가가 뽑을 수 있는 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순위권에 오르기는 좀 어렵지만 눈 밝은 소설가들이 이 작품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낭만 서점의 기회. 정말 어떤 리스트도 사실 이렇게 많은 단편집이 네. 그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박혜진 평론가님께서 이 소설집의 흐르는 기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것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작가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죽음에 관해 쓰는 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쓰면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적 언어라는 게 부재하는 것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철학자가 됐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분위기, 기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거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구병모 작가님께서 그 작가의 말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천일환 작가님의 이 인터뷰에서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편 작품들 어떤 길이에서 디테일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의 미학을 추구하는 작품들에서 작가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말 자기만의 싸움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단편집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려면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소설집 전체를 읽고 나서 진짜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재미가 없어서 진이 빠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나가는데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독서라는 걸 한번 어떤 도전 의식으로 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을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보미 작가의 우한밤과 고양이들도 공동 4위에 올랐죠. 손보미 작가도 이제 디어 랄프 로렌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단편집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린디합을 다음으로 나온 소설집이죠, 이게. 그래서 더 기대하시는 분도 많았고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약간 막 재밌게 읽고 나서 이 제목도 좋기는 한데 제 임시교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임시교사라는 제목으로 나왔으면은 뭔가 더 손보미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또 이것도 이외의 조합이어서 또 재밌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 출판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고양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래요. 고양이가 나옴으로써 어쨌든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니까요. 이 소설집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무단 침입한 고양이들인데요. 그 고양이의 상징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고양이 발이요. 네네. 이렇게 젤리 같잖아요. 네네.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하고요. 네. 근데 자꾸 만지면 발톱을 세웁니다. 그래서 얼굴을 핥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매혹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리고 부드러움, 그 안에 존재하는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이 소설집에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고양이랑 한 2주간 같이 살았어요. 최근에 올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러고 나서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 고양이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납득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강아지랑도 한 2년 정도를 같이 살아본 적이 있고 제가 키우진 않았고 근데 고양이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고 아주
아주 우월한 존재. 손보미 작가도 고양이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전 소설격으로 고양이의 보온을 썼는데 제목 자체가 네. 이거 영화 있잖아요. 고양이의 보온.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으로 있죠. 네. 그렇게 고양이가 자기의 어떤 이 고통을 좀 해소해주는 그리고 고양이가 다른 세계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네.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역시 트렌드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보면 고양이들인데 우아한 밤인데 우아한 밤과 고양이가 굉장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양이의 움직임들 보면 우아하다는 생각 들 때 많거든요. 그 손보미 작가가 한국 문학계에서 조금 그 특별한 어떤 위치에 점해 있는데 가령 뭐 천일환 작가가 탐색하는 어떤 세계라든지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소수자나 어떤 조금 배제된 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아한 어떤 밤과 고양이들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중산층, 네,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어떤 밤처럼 뭐 이렇게 쫙 덮여 있고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밑으로는 아주 그 위선들과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독자층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고 이 작가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조금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두터운 팬들을 가지게 하는 어떤 요인들인데 이번 작품의 제목도 이게 굉장히 어떤 트렌드에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손보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손보미 작가의 작품을 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외국 소설은 특히 이 좀 건조한 미국 소설. 네. 근데 그 건조함 안에 굉장히 그 이지적인 면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위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콕콕콕콕 집어냅니다. 네. 저도 그 리스트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4위에 손보미 작가가 있고 5위에 구병모 정세랑 작가가 있는데요. 모두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젊은 여성 한국 작가들이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좀 공통적으로 받은 느낌이 이분들은 약간 문단의 경계선 위에 있는 작가라고 할까요?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 문단 안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 바깥을 생각하는 상상력이라든가 새로운 시선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좀 시선이 굉장히 좀 다층적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A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 공통적으로 그거에 반대되는 B를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또 보다 보면 B에도 사실 모순과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A, B 그리고 B의 문제 이런 그 다양한 측면들을 다 조금씩 언급을 하고 통찰을 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작가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개성이 있고 신선하고 상상력이 있고 무엇보다 유머 감각이 있어서 좀 독자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은 작가들입니다. 자, 또 공동 4위에 오른 작품이 박서련 작가의 채공녀 강주룡입니다. 네. 박서련 작가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신인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신인 작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각인시킨 작가고 그리고 문학상 한겨레 문학상 작품이어서 여전히 한겨레 문학상이 이 한국 문학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방증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박서련 작가가 2015년에 등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뭐 활동을 해 나가지만 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채공녀 강주룡이 이 상을 받으면서 나온 이 작가의 첫 책입니다. 이걸로 이제 이름을 확실히 알리게 된 거죠. 저는 이 책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 채공녀라는 이제 제목 보면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공중에 머물러 있는 여성이란 뜻인데 이게 최초로 1931년에 그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실제 인물 이 네네. 강주룡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동운동가라고 하면 뭐 전태일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 고공농성을 하는 강경하게 농성을 하는 노동운동가의 어떤 원시, 네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양 맞아요. 배경이고 대사가 다
북한 평양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대사를 잘 썼어요. 진짜 읽어보면 아니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를 잘 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취재를 탄탄하게 해서 그 취재를 배경으로 썼고 르포의 느낌도 날 정도로 했는데 신인 작가의 어떤 장편 소설이다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대사들이 막 입에 착착 감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그대로 어떤 그 보이스가 들리는 것 같은 네, 그런 작품. 그러니까 이걸 낭독극장으로 해도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낭독극장 하니까 제가 갑자기 또 열의가 허나 평론가님이 그 역할을 하나 맡으시면 네, 연비한 사투리도 그렇죠. 연습하시고요.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연습해 오기 때문에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작품 그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만들어진 그 실물 단위로서의 상품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표지 같은 그 포장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특했고요. 네. 개성이 있었고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한 건데 약간 좀 시화화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결연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독특한 표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그 문학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메시지를 모두 주는 그것이 약간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오는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책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책이 작년에 나왔던 조선희 작가의 새 여자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3명의 여성의 실사 사진으로 표지를 딱 그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대조적인 점이 느껴져서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소설들 표지를 보면은 다 얼굴이 안 보인다거나 뒷모습이라거나 얼굴을 숨기고 있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전면적으로 반대. 맞아요. 얼굴을 정말 그 컷 안에 꽉 채웠고 그 얼굴 중에서도 눈썹이 정말 짙고 진하게 나오죠. 네, 눈, 코, 입 그러니까 완전히 클로즈업해서 얼굴을 했다는 것도 좀 다른 지점. 네, 요즘 소설 시장도 에세이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파스텔 톤, 모노톤의 좀 예쁜 그런 그 표지와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완전히 거스르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표지였습니다. 거의 주인공의 그 정면 승부하는 어떤 의지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의미 있는 건 그 페미니즘의 계보를 다시 이제 역추적하면서 동시에 노동운동의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망들이 지금 독자들에게 또 소설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4위 마지막 작품은 도리스 레싱 작가의 19호실로 가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5위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5위권 순위 안에 유일하게 이제 해외 작가로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 올라가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해외 작가들로만 한정했을 때 도리스 레싱 작가의 19호실로 가다가 가장 윗순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낭만 서점에서 다뤘기 때문에 드디어 제가 입을 이렇게 길게 여네요. 도리스 레싱 작품은 뭐 워낙 좋은 작품들 많지만 그 19호실로 가다에 대한 그 문의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정말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다시 출간이 됐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민음사에서 이 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절판이 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책이었는데 이 19호실로 가다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면서 아주 화제가 많이 됐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재출간을 문의하는 독자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죠. 아, 그랬군요. 아니, 왜 판권을 민음사가 갖고 있었는데 곧 나올 것이다. 넘기셨는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그리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 사실 자체가 굉장히 너그럽다. 왜냐하면 영화계 쪽에는요. 만약에 잘 될 것 같다 이러면 리메이크 판권을요. 그 세 개별로 나눠져 있는데 아예 다 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아예 못 만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지금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좀 흐뭇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출판 쪽은 특정 기간을 가지고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판매한 수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뭐 19실로 가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극중 주인공이었는데 사실 그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것의 이면을 보면 혼자만의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좀 부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라는 거, 실은 버지니아 울프부터 그리고 도리스 레싱의 이 작품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걸까? 왜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또 주목을 받는 걸까? 그건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방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소구력을 받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그 정전에 대한 사랑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화제가 된 건 맞지만 그렇게 화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작품들이 다 이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만큼 뭐 자기만의 방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고독한 시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잘 만들어진 정전과 만났을 때 이 작품이 계속해서 읽히고 사람들의 가치가 그 작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런 건데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는 그런 측면에서 잘 발견된 고전 있고 사람들이 계속 뭐 페미니즘에 있어서든 어떤 것이든 어떤 그 지금 현대의 이야기에 맞는 고전들을 계속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7위에 또 도리스 레싱의 사랑하는 습관이 한 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짝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3위 발표해 드릴게요. 이 순위가 보통 보면 1위부터 7위까지 이제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 3위를 제외하고는 다 공동이거든요. 그러니까 3위만 유일하게 한 편이 뽑혔고요. 박상영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그리고 5분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박상영 작가도 신인인데 2016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네. 작품이 첫 번째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제목이야?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눈물 과자? 읽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네. 야, 제목 좀 제대로 읽어. 눈물 과자? 네, 라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박상영 작가님 너무 스페셜해요. 그 작가님도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뭐 좀 특별하다는 이미지. 너무 저 사람 너무 특별해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소설도 너무 특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드는 작품이어서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본능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정말 나의 어떤 찌질하고 어디 밖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공감을 하면서 막 읽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한국 문학의 작품들을 보면은 낯선 것들을 추구하고 낯선 것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주 더 익숙한 것을 작가들이 쓰고 거기에서 내가 공감하는 지점들에서 또 새로운 문학성들이 나오고 좀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고 그 최전선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상영 작가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내용들을 잘 풀어서 써주고 있는 책인데 한편으로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네. 그 편안함과 독특함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약간 파괴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신선함을 안겨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박상영 작가의 이 소설집의 표제작 같은 경우는 이 퀴어 서사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작품이죠. 뭐 딱 그 표제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퀴어, 동성애 이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소설들을 읽으면 남성과 남성의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퀴어함이라기보다는 퀴어 안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퀴어의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의 어떤 퀴어함, 막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이야기들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멀고 낯선 어떤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냥 내가 해왔고 내 머릿속에서도 있었던 어떤 사랑의 형태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 거리감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거리가 없는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걸 읽고 나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왜 좋은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너 왜 좋은지 네가 한번 빨리 얘기해봐 막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박상영 작가의 표제작을 좀 더 이야기해보면요. 주인공 나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허나운 평론가님이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가 게이라서 내가 진짜 경험한 이야기들 내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작품을 내요. 그랬더니 영화 평론가가 아니 이게 진짜 퀴어 서사가 맞아? 이거 그냥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냥 섹스한 얘기잖아. 이거 홍상수 감독의 아류작이잖아. 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진짜 게이들의 삶을 네가 알기나 아니? 라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평론한다는 게 뭘까? 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단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요. 정말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톤과 비슷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짝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냥 찌질한 모습, 술 마시고 하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홍상수 영화 아류네 라고 평가하는 그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북토크를 진행하면서 박상영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박상영 작가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뭐였냐면 자기는 소설을 쓸 때 원래 정해진 분량보다 항상 너무 많이 넘치게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길게 쓰세요. 그러니까 소설이 다 뭐 80매까지 써주세요. 그러면 네. 한 200매를 쓰고 나머지를 줄여나가느라 고생을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머리 안에서 상상력이 네. 그리고 그 어떤 다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추천사를 이기호 작가님이 극찬을 해서 써주셨잖아요.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저 기대감을 안고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넘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는 책으로서 읽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보통 작가와 작품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서 보려는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박상영 작가와 작품은 진짜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작품이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상영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 되게 유머러스하잖아요. 네. 근데 유머러스한데 약간 좀 공허하기도 하고 약간 짠 눈물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이런 감성이 지금 우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감성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막 말도 많고 그 말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까르르 넘어가고 재밌는데 다 얘기하고 나면은 어쩐지 좀 공허하고 네.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감정들 꽉 차 있지만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되게 이 작가만 포착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정동이라는 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감수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그 서사의 주제들은 다 실패거든요. 네, 실패로 가득해요. 근데 그 실패를 굉장히 씁쓸하게 자조하는 게 아니라 뭐 실패하면 어때? 실패할 수도 있지. 우리 실패했어. 우리 루저야라고 약간 선언하는 듯한 그 느낌이 어떻게 그 이중적인 갈래들, 아까 말씀하신 그 다변과 그 안에 담긴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의 루저 문학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 그렇죠. 느낌인 거죠. 특히 그 공허함이라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같이 만나는 그 남자가 주인공 여자에게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건 가짜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가짜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공허함과 그런 미묘한 경계에 대해서 잘 표현해준 작품이었던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2위 소개해드릴게요. 2위라서 두 작품인가요? 일단 첫 번째 작품 이기호 작가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고요. 두 작품은 모두 7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기호 작가야말로 실은 한국
소설의 가변 그리고 유머의 어떤 또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소설집에도 뭐 그런 요소가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기호 작가님 그 소설집은 이번에 뭐 독립문학상도 받고, 네, 문학성에 있어서도 이제 고평가를 받았고, 여러 장편들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발표한 단편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왔던 어떤 문학 세계, 이기호의 어떤 문학 세계들이 정말 어떤 정점으로 집약돼 있는 작품집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설집의 백미는 뭐 단편들 각각도 너무 훌륭하고 재밌었지만 네. 그 작가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의 말 좀 읽어드릴까요? 자네 윤리를 책으로 소설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책으로 소설로 함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설이나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라네.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네. 진실이 눈앞에 도착했을 때 자네는 얼마나 뻔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멀었다네. 이게 작가의 말에서도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거든요. 네. 이기호 작가님이. 그래서 이걸 읽고 있으면 이게 진짜 그냥 이기호를 이기호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이기호가 또 다른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인가? 이 작가의 말을 진짜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작품을 쓴 작가 이기호의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어떤 캐릭터가 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묻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읽고 나면 뭐랄까 그 이기호의 작가론 혹은 작품론을 읽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작가의 말까지 또 하나의 완결체, 완전체 이런 느낌이 드는 좀 되게 독특한 소설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 소설집 안에 최미진은 어디로라는 작품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기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네, 실제로 직업도 작가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박혜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설가 본인의 이야기야? 아니면 정말 픽션화된 거야? 라는 그 궁금증을 계속 갖게 만들죠. 그런 부분도 뭐 현실과 환상의 좀 경계선에서 애매한 그 포지셔닝이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 책의 특징은 그 수록 단편들에 다 인명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최미진은 어디로,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 한정희와 나. 그런데 작가의 말도 그 목차에 작가의 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기호의 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말을 소설처럼 쓰면서 앞에 최미진은 어디로 첫 번째 작품에서 이기호가 등장했고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작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인명이 하나씩 드러난다는 공통된 테마로서 완결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게 뭐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 정말 타인을 위한 거야? 아니면 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라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는 호의 자체가 그거 진짜 타인을 위한 게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네네. 라는 또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여쭤보면 그 여러 작품들이 수록돼 있는데 어떤 작품이 제일 와닿고 좋으셨나요? 저는 표제작. 네, 좀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다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집을 읽으면서는 다 굉장히 숙련된 어떤 작가의 안정된, 그러니까 어떤 격차를 느낄 수 없는 그 개별 작품들이어서 대부분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표제작은 제가 잡지 발표됐을 때부터 되게 재밌게 봐서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작품 여러 작품들 안에 수록돼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표제작이 어떤 작품을 제일 재밌게 읽었는데 좀 가까이에 있는 캐릭터여서 이거 볼 수 있을 법한 캐릭터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가 딱 그 좀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친절하고 이제 동생들에게 잘해주고 특히 여자 친구들에게도 다 이제 친절한 그런 교회 오빠 강민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잘해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도 잘해주고 다 친절을 베풀고. 근데 본인은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에게 나는 내 친절의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네. 정말 욕을 퍼주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끝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랄까 약간 가족의식으로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는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불시에 그게 완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내 과거들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외면하고 막 이런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나날에도 네, 나오고요. 네. 그런 어떤 이미지들과 좀 중첩되는 작품들이기도 했죠. 이 소설집에는 그 나정만 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이라는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소설가가 이 용산 참사 당시에 이제 현장으로 못 갔던 그 크레인 기사 이야기를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근데 작가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이 그 얘기를 왜 쓰려고 하는데?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이 뭘 쓸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똥폼 잡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대상을 이제 재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느끼는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어떤 왜곡도 없이 그려낼 수 있을까? 실은 내가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 문제의식이 이 문장을 통해서 또 독자들에게 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기호 작가가 어떻게 보면 이 소설집 안에 자기가 작품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가져야 할 그 윤리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괴테 자서전 제목이 시와 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서전 제목은 뭘로 지을까 하다가 과연 내가 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제목을 시와 진실로 했다고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기호 작가님의 이 작품은 소설과 진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맞아요. 내가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소설이라는 매체는 또 어떤 것인지 그거를 되게 메타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그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메타적인 것으로 다시 읽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문창과에서. 예, 문창과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소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이 가질 법한, 하나의 그 주제의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막 써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니네 진짜 이 작품,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너희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어떤 질문. 동시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걸까? 라는 그런 메타적인 반성의식이 이 소설 안에 저는 좀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제 시각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아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공동이의 또 다른 작품은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죠. 올 여름 화제작이었죠. 네. 최고의 화제작. 그 도서전 때에도 김금희 작가님의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서울국제 도서전 때 대단했죠. 다 팔렸나요? 다 팔리지 않았을까요? 다 팔렸을 것 같은데. 네. 김금희 작가도 2014년에 첫 소설집을 냈는데 이후에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여갔던 더불어 많은 또 상의 후보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중과 또 평단의 지지를 고르게 받고 있는 그런 작가죠. 경애의 마음은 이제 낭만서점에서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작가님과 또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작가님 스케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자, 이 경애의 마음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경애의 마음 그 줄거리도 너무 재밌어요. 그 반도 미싱이라는 이제 미싱사 그러면 좀 뭐랄까 이제 고루하고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퇴락하고 있는 어떤 산업의 영역이잖아요. 그 반도미싱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팀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공상수라는 팀장 그리고 그 팀장 밑에서 팀 1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애
박경애죠. 네, 경애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공상수라는 캐릭터 되게 재밌는데 이 친구는 낮에는 반도미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이제 SNS 팬페이지에서 여성들의 어떤 연애 상담 이런 그쵸. 것들을 해주는 이제 멘토멘티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일종의 이중생활이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회사에서는 별로 이렇게 기망이 이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쟤 낙하산이야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고 경애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노조 운동을 열심히 하죠. 참여해서 하니까 회사와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성추행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걸 문제 제기해요. 그래서 노조 사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중의 왕따를 당해서 또 완전히 이제 혼자가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밉상인 사람들 둘을 이제 묶어놓고 자 너네들이 이제 일을 해봐라고 한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 이제 베트남 지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들이 뭐 서로가 어떤 것으로 연결돼 있는지 좀 서로의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들이 이어지면서 이 두 사람의 상처들도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네. 네. 그 경애와 상수가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1999년에 일어났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과 관련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상수가 언니는 죄가 없다 그 팬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상담 글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경애입니다. 이거 보면 저는 그 이와이 시운지 감독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도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친하지 않은 두 학생이 실은 이제 팬페이지 그 인터넷 안에서 접속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또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고요. 경애의 마음이 이 리스트에서 특이했던 거는 그 거의 유일한 장편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 김금희 작가는 계속 단편을 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죠. 특히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그 젊은 작가상을 받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문학상이 굉장히 많은데 상이 발표하고 그 수상자로 선정 결과가 나오면서 그게 곧바로 독자들의 높은 반응으로 이어지는 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물론 노벨문학상, 그리고 1월에 이상문학상, 그리고 문학동네, 그리고 젊은 작가상, 그리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마지막은 약간 억지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파급력으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꼭 언급해줘야 되는 상이라고 구하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그 젊은 작가상을 받으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던 분이고 네. 단편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단편을 계속 잘 쓰시던 분이 그 장편으로 확장을 해서 그만큼 좋은 결과와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모든 독자, 평론가, 작가,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해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읽으면서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애하는 마음이 드셨군요. 네. 김금희 작가가 또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1999년에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잊을 수 없는 예,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예,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김금희 작가의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금희 작가의 그 너무 한낮의 연애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 환기되는 건 과거의 이야기들, 90년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접속되는가. 예, 그 접합 지점을 김금희 작가가 정말 좀 세련되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경애도 이제 끝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내내 좋아했던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가끔 연락을 하는 거야.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더 지속돼서 안 되는 관계라는 걸 알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상처, 사랑, 미련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천 그 호프집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남긴 상처, 상흔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 치유가 되지는 못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애의 어떤 과거의 흔적들이 상수라는 어떤 현재의 사람을 만나서 치유가 되고 서로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이렇게 좀 아물어가는 상처들이 아물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어서 그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좀 공감보다는 되게 위로를 많이 주는 작품이어서 독자들도 첫 장편으로서 되게 높게 호평을 하고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그 짧은 단편 안에서 좀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범위 그 규모가 큰 장편에서 그게 좀 계속 지속되는 호흡으로서 크게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이 더 특이하고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도 이렇게 막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발목을 잡으면 못 가잖아요. 앞으로 네. 그런 것처럼 이 소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 소설이 또 막 뒤로 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과거 얘기를 하고 계속 막 과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될 때 어떤 속도와 어떤 방향으로 치유가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되게 재밌고 좋은 구성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김금희 작가가 참 작품 제목을 잘 뽑아낸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지어요. 네. 너무 한낮의 연애. 너무 한낮의 연애는 이게 소설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연애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우선 집어들게 되고요. 경애의 마음도 경애? 경애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 그게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되게 자극해서 손에 자꾸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완전 마술사예요. 이게 마음 앞에 뭘 갖다 붙여도 사실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세련돼지거나 새로워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경애랑 마음이 붙었을 때 신선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을 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제목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저도 못 봤는데 이번 책은 처음 접하자마자 그런 이렇게 이상한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1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두 작품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입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와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위 말씀드릴게요. 네. 두 작품이 공동으로 1위를 했고요.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 그리고 김봉건 작가의 여름 스피드, 그리고 8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낭만서점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최은영 작가님이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았던 게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작업하는 집안에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덥게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스튜디오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땀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땀의 결정체가 이렇게 이제 좋은 작품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포장을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또 좋은 일이 있었던 게 한국일보 문학상을 이 작품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신영철 평론가가 예전에 김혜란 작가님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때 제목이었나? 첫 문장이었나? 모두가 김혜란을 사랑해라는 맞아요. 저도 기억이 있었죠. 납니다. 네. 근데 정말 모두가 최은영을 사랑해. 네. 그런 이제 문장이 떠올라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되게 환해지고, 네, 이 책처럼 되게 환해지고, 그 화남이라는 게 뭐 반드시 어떤 유쾌하고 발랄한만은 아니지만 어떤 화남의 언어들이 있고, 그건 최은영만 쓸 수 있는, 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이제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은영 작가가, 참,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의 마사지.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혹은 뭐 몸도 결리잖아요, 어디가. 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자, 이렇게 터치하면 그리고 이렇게 주물러주면 시원할 거예요. 네. 라고 그 어떤 마음의 결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당연히 감정을 다루는 그런 장르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말 이 소설집 안에서 다층적으로 잡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나 세밀하고 이렇게나 다층적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들죠. 이 내게 무해한 사람의 이제 첫 번째 단편이 그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첫 문장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축구공이 날아와서 안경에 맞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허위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문장만 딱 보고 있으면 이 안경에 축구공이 맞으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에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걸 좀 암시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최은영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재작년 1위가 네. 또 쇼코의 미소였잖아요. 네, 공동 1위였다고 했죠. 네. 최은영 작가님이 작품집을 낼 때마다 이렇게 리스트에 또 선정이 되니까 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쇼코의 미소의 이 해설을 이제 서영채 선생이 썼는데 그때 순하고 맑은 서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개의 무해한 사람도 뭐 그것과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순하고 맑은 서사에 조금 더 덧붙여야 할 게 뭐냐면 최은영 작가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뭐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가 갖고 있는 이 맑고 순수한 서사의 그 이면에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억압들,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게 무해한 사람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 낭독극장으로 최은영 작가 이제 몫이라는 이제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작품 역시도 이제 90년대 운동권 내에서 이 여성들의 언어가 어떻게 억압을 당하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배제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면서 또 사회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다뤘다는 점에서도 또 기억에 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왜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실까 좀 궁금한 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전폭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작가가 됐을지. 그게 좀 궁금한 점은 있더라고요. 허낭평론가님은 혹시 왜 좋아하세요? 네. 최은영 작가. 모두가 사랑하는 작가인가요? 낭만 서점이 사랑하는 작가 아닌가요? 네. 저에게 이제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게 무해한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사실은 이게 좀 반어적인 의미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끼리 아무리 선의를 갖고 가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상처가 되나라는 이야기를 담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 최은영 작가의 책 자체가 굉장히 좀 무해한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뭔가 사람을 좀 맑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최은영 작가님의 이제 작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좁은 영역을 굉장히 깊게 판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좀 와닿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개인의 한정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요즘에 어떤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하고 좀 맞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를 조금 맑거나 혹은 좀 다른 지금이랑 어떤 다른 상태로 만들어 놓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최은영 작가님의 작품들은 왜 우리가 그 청소년기 때 성장기 때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데 도대체 거기에 언어가 없거든요. 내가 왜 상처를 받는 건지, 그리고 내가 왜 저게 싫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건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다시 들어가서 그게 어떤 결에서 어떤 상처였는지, 내가 그때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았던 폭력이라는 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만 있었던 폭력이라는 게 저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 그게 주로 왜 청년기, 성장기 때의 이야기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막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좀 각별하고 좀 소중한 발견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독자들이 왜 최은영 작가를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박혜진 평론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요점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은영 작가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팬층은 역시 문학계의 그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가 정확하게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젠더의 감수성을 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의 작품이 저는 소설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 혹은 대중서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잘 공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소설을 그간 계속 꾸준히 읽어온 사람들, 특히나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최은영 작가의 작품이 정말 내 코드와 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다채롭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보통 한국 소설에서 그 여성 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구매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80%까지 여성 독자들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체에 대해서 이 작가가 쓰는 글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작가는 선이 굵고 어떤 작가는 스케일이 크고 이러는데 최은영 작가의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이제 한 땀 한 땀 무언가를 떠가는 듯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땀 한 땀 떴을 때 굉장히 좀 촘촘해가지고 무언가의 결정체가 그 밖으로 빠질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뭔가가 남는 것들이 주는 이제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체가 이 최은영 작가의 또 특징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열심히 꾹 눌러 쓴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작년에 그 김혜진 작가님 책에서도 약간 유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 이제 두 번째 소설집인데요. 아마 최은영 작가가 이후에 어떤 도전을 하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장편을 쓸지 아니면 계속 단편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지. 네네. 예전에 최은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은 첫 번째 소설집을 내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벽에 막힌 느낌이었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설을 써나가는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써도 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가졌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두 번째 소설집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니까 또 어떻게 최은영 작가님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내년에 그 장편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거를 그때 봤던 기억이 나요. 이따가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출연하시나요? 저희에게는 각주달기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이따 기대해 주시고요. 자, 공동 1위를 차지한 김봉곤 작가의 여름 스피드 이야기도 해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여름 스피드는 이 출간을 기다려온 작가들도 너무 많고요. 도대체 김봉곤 소설집 언제 나오냐 이 얘기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나오고 나서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잡지들이 발표됐었던 게 묶여져서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아주 다르지만 책의 형태는 함께 읽으니까 더 좋다. 그러니까 각각의 작품들이 되게 완결성이 있고 높은 평가를 받아도 이렇게 소설집으로 읽었을 때 그 매력이 좀 반감되는 작품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김봉곤 작가님의 소설은 반대예요. 각각 읽었을 때보다 같이 읽었을 때 훨씬 그 힘이 에너지가 이제 강력해지고 그거는 등단작과 비교했을 때도 등단작 그냥 한 편 읽었을 때는 김봉곤 작가님 뭐 이런 작품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 사람도 많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죠. 여름 스피드를 보면 이제 이 5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단편을 하나의 실로 좀 꿰고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드는 게 뭐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 보면은 막 쿠마라는 이제 강아지도 종종 등장을 하고 여기 나왔던 쿠마가 또 저기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일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일본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들이 아마 이제 단편을 모은 거지만 한편은 또 장편을 읽은 것 같고
게다가 이 단편들은 다 김봉건 작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일관성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첫 소설집을 묶을 때 경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봉건 작가처럼 유사한 계열들,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 천착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소설집을 구성하는 작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집에서 나는 이런 작품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결의 작품도 쓸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다채로운. 예, 그야말로 어떤 팔방미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집도 있는데 뭐 저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튼 김봉곤 작가는 철저하게 자기의 키워드는 이 소설집으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에요. 맞아요. 사랑, 특히나 그 게이들의 사랑이라고 하면 단연 첫 번째로 김봉곤 작가가 이제 손에 꼽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설 이제 중요한 뭐 소재, 이게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 그러면 뭐 동성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 소설로 이렇게 보면은 그 독자랑 그 작가의 거리가 제가 보기엔 0이에요, 0.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들은 이게 아주 멀고 그래서 되게 낯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익숙한 것도 낯설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이게 되게 문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문학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독자들도 이 거리가 완전히 좁혀져서 그냥 이게 김봉곤이네 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소설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뭘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을 그대로 하는데 그 자기 얘기가 소설이 되고 하나의 서사가 되는 이것들을 즐기는 지금의 어떤 기호는 뭘까? 이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김봉건 작가의 여름 스피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종이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가 한번 물에 젖었다가 말랐을 때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르게 되면 그 주름 잡힌 선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그걸 세심하게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그거를 자칫 잘못 잡으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스피드 같은 경우가 사랑을 다루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깨질까 두려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을 줬고 그게 지금 박혜진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사실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솔직함 같은 것들도 독자들에게 그런 거리감을 이제 영어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게 꼭 작가의 진짜 이야기인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등단작이 오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서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의 글쓰기도 해요, 실은. 본인의 이야기로 구성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창조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김봉곤 작가가 공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하지만 그 컬리지 포크가 이제 오토의 전사에 해당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에 가서 막 여러 가지 그 교수와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작가님 그 일본 유학을 다녀오셨나 봐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 일본에 안 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핍진함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래 그러니까 역시 작가구나 그러니까 경험과 그 비경험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소설을 역시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내 얘기를 막 한다 그러면 사실 나라고 하면 내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는 그걸 알 수 없지만 되게 역동적이거든요. 근데 여름 스피드라는 말도 여름이 되게 화학적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금방금방 바뀌고 변화하고. 근데 그게 사랑의 감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인칭과 뭐 여름 스피드라는 어떤 시공간 그리고 어떤 사랑이라는 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아주 되게 케미컬한 어떤 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표지도 너무 강렬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에게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3위에 올라있는 박상영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도 동성애 서사거든요. 근데 여름 스피드도 비슷한 결이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두 작품이 그러니까 어떤 소재는 비슷하되 그걸
다루고 있는 방식은 또 전혀 달라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도 두 책을 따로 계속 생각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약간 소재 면에서도 비슷하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굉장히 얇다는 거, 그 부분도 비슷했고요. 끝으로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호출되어 사용이 되어서 그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점이 비슷해서 공통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박상영 작가님이 좀 더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그 느낌이었고, 여름 스피드는 조금 더 섬세하고 감정적인 그런 구분이 조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봉곤 작가님은 이제 영화를 공부하다가 문학을 네. 쓰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드는 의문이, 제가 방송하기 전에 구한의 MD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영화계의 손해일까요? 아니면 문학계의 성취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계에서 영화를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학계에서 문학으로 이렇게 성공했지만 어떨까라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통화하실 때 혹시 영화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김봉곤 작가님 소설과 박상영 작가님 소설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름 스피드를 봤을 때 이제 김봉곤 작가님의 소설은 이거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방식, 어떤 구조를 위해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소재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로맨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 되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구조 자체가. 맞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박상영 작가님은 뭔가 그냥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 이야기에서 막 폭발하는 수다들, 그 수다들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본능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읽고 되게 즐기게 되고 네. 좋아하는 소설이라면 여름 스피드는 그것보다는 한결 더 뭐 메타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에 대한 고민들을 드러내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다뤄봤는데요. 네. 자, 그럼 공동 1위를 차지한 작가들의 소감을 들어봐야 되겠죠? 두 분이 직접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최근 몇 주 동안 각주달기를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분 작가님들과 각주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최은영 작가님부터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낭만서점의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릴게요. 그 4개 무예한 사람이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했고요. 또 낭만서점의 그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소감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소감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실은 이 상이 좀 특별한 게, 상은 아니지만요. 소설가 50인이 뽑았다라고 하는 건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것이, 다른 상 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상금은 없지만.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되게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작업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장편 작업은 또 언제 나오실까 하는 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요즘에는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세요? 요즘은 작업을 안 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제일 좋으실 때네요. 네, 지금 놀고 있고요. 네. 그런데 마감이 1월 10일에 있어요. 그래서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네. 좀 심란한 마음으로 있고 마감을 하면 이제 1월 10일 마감을 끝내면 네. 그 다음부터는 더
장편 소설을 드디어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은. 네. 안 그래도 작가님의 장편을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이 정말 많아요. 최은영 작가가 장편을 쓴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고 말이죠. 혹시 뭐 구상은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까? 저는 1월 10일 마감도 구상이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렇죠. 저도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그때 하기 때문에 네. 그 멀리 있는 장편 연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구상의 첫 단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그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독자분들에게도 좀 마지막 인사 말씀처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책 내게 무해한 사람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책을 읽어주시고 또 선물로 친구들한테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독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고 살고 있다는 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예.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소설 계속 기대하고요. 저희 낭만서점에도 또 출연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네, 네.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김봉곤 작가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낭만서점의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작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이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김봉호 작가님께서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네요. 네네. 작가님 축하 인사 전하겠습니다. 저희 낭만서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상품이나 상금이 없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대신 띠지에 네네. 이렇게 바로 또 새기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그쵸, 판매량에 그쵸.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연락 받고, 막, 네.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운전하고 있었는데, 막 아. 갓길에다가 차를 댔어요. 막 너무 기쁘고,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네네. 네, 보는 순간, 이야기 듣는 순간 진짜 너무 기뻤고, 네. 뭐랄까요, 진짜, 그때 감정을 떠올린 건 아니고, 그냥 말을 네.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죠? 네네네.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기쁘고 네.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네. 책이 문학동네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서 네네. 일하고 계시고 띠지 네네. 작업은 직접 안 네. 하시죠? 제가 중세 담당이라 가지고 제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디자이너 분께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본인 네. 책을 또 직접.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마 이번에는 약간 모양이 안 좋으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담당 편집자께서요. 네네. 이렇게 또 다른 상보다 다른 네. 동료 작가들이 뽑았다는 점에서 네네. 이번 이 조사가 또 네.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만큼 응원의 힘을 받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누구든 좋아해 주시면 정말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또 동료 소설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다고 하면 또 남다른 게 조금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진짜 영광이고 기쁘고, 한편 부끄럽고 죄송하고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네. 한예종에서 원래는 영화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영상화 작업을 하실 계획은 네. 없으세요? 제가 계획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네네.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네, 영상화가 된다면은 정말 좋겠죠. 네. 그런 또 부차적 호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냥 소설 쓰는데 집중하고, 네. 예.
또, 네, 언젠가 찾아주신다면 또 적극적으로 제가 또 네. 호응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영화계가 문학계에게 인재를 뺏겼군요. 그럼요. 아, 네. 이제 올 한 해 정말 한국 문학계에도 이제 김봉곤 작가님 소설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 좀 뜨거운 한 해 보내셨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내년에는 진짜 올해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미리 하는 또 연말 선물을 저한테 하나 했거든요. 네, 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스피드를 줄이면서 네, 건강을 조금 챙기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제가 건강을 잃고 모든 걸 다 얻은 해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고 네, 건강을 잃고 모든 걸 다 가졌죠.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고 또 이제 바쁘게 또 올 한 해 열심히 소설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네, 그래서 이제 썼던 것들 열심히 개작해서 또 두 번째 소설집 또 빠르게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박상영 작가님하고도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엄청 친하죠. 네. 박상영 이야기 주고 받을게요. 네. 박상영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가 저희가 선정한 그 소설 3위에 올라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박상영 작가님과 이 김봉곤 작가님의 작품이들 좀 비교가 되면서 언급이 되잖아요. 아, 네네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런 비교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언급만 해주시면 일단 상영이나 저나 또 어떤 의미에서 관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언급해 주시면은 그냥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같이 이렇게 페어처럼 또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다거나 저희가 둘 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봐주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고 또 너무 비슷한 글을 쓴다면은 독자분들께서 조금 지루해 한다거나 뭐에 구별이 안 돼 할 수도 있을 텐데 상영 작가님이나 저랑 쓰는 게 또 어떻게 톤이 조금 다르고 해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전화 인터뷰가 낭만서점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나갈 텐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반년 전, 지난 여름이죠. 네. 그때 낭만서점 이제 김해에서 공개 방송했을 때 가서 이제 허희 평론가님이랑 이제 또 정연쌤이랑 또 이렇게 방송했던 게 벌써 지난 여름인데 그때 아닙니다. 9월입니다. 9월입니까? 네. 그때 제가 호피무늬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맞아요. 여전히 열기가 가득했던 때였군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진짜 좋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비행기 타고 갔었잖아요. 네. 저하고 김봉곤 작가님하고 비행기 갈 때 올 때 똑같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짠 것도 아닌데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되게 재밌고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날 경전철 타고 가면서 봤던 풍경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한데 일단 낭만서점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린데 이렇게 좋은 또 일로도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이거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꼭 찾아주세요.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공동 1위를 차지한 최은영 작가, 김봉곤 작가 전화 인터뷰까지 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공통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요.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반갑네요. 네. 자, 이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좀 종합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렇게 순위를 5위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경향들이 몇 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젊은 작가분들 또 특히 또 여성 작가분들이 많았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퀴어 서사의 작품들도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편 모음집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 소설들이 좀 강세였다라고 이렇게 경향이 좀 네 가지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외국 소설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외국 소설들이 적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한국 소설들이 아주 많이 읽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올 한 해 동안 한국 소설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호평을 받은 작품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뭐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는 뭐 외국 소설, 한국 소설 이런 것들을 크게 구분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좋은 소설이 의미가 있죠. 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야기, 가까운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읽히는 건 또 그 나름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좋은 어떤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세랑 작가님의 미 발표한 소설집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읽히는 것,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이나 또 최은영, 김봉곤 작가님들 이 작품들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교체, 바뀌고 있는 것, 흐름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 이런 걸 지금 이 리스트로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리스트를 보고 눈에 띄었던 거는 젊은 한국 작가의 책이 많았다는 것. 그 이기호 작가님, 이중견 작가님이신데 이 오빠 강민호를 제외하고는 다 젊은 작가의 책이었고요. 확실히 지금 가장 가까이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한국 소설의 흐름이 이 리스트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현장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던 리스트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순위권 내에 있는 이 두 가지 흐름들, 퀴어와 페미니즘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에 계속 그 평단이나 또 작가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문학상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선정되는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체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상들과 맞물린 어떤 그 작품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거든요. 문학이 거기에서 이제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을 그러니까 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김봉곤 작가의 여름스피드와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그 두 가지 지점을 이제 공통적으로 딱 채워나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계속 발빠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변화상과 조응하고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경향들, 좋은 흐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쉬운 지점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혜진 평론가님부터 혹시 있으셨다면 말씀 들어볼게요. 그런 거 좀 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혀지지 않고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강추하는 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화제가 작가 사이에서 많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작품들도 좀 소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나온 좋은 해외 소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보여서. 네. 구한MD님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요. 말씀해 주시죠. 올해 특이했던 점이 공동 1위라는 점인데요. 이 두 도서의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계속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독자들과 독자들의 반응, 동료들의 반응, 평론계의 반응 모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순위를 보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여름스피드는 모두 좋다, 정말 놀랐다 이런 책이 처음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반응은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순위까지 차지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 편의 책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한 편은 익숙하지만 꼭 됐어야 되는 책, 그리고 한 편은 좀 더 그 가능성을 두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반응을 얻었던 책. 이렇게 두 책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생각해 볼 만한 선정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2018 소설가 50인이 꼽은 올해의 소설 순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록들은 낭만서점 팟캐스트 PDF 파일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다뤄봤는데요. 박혜진 평론가님,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늘 이제 기대하고 오는 것을 채우고 가요. 이 특집은. 그래서 저도 이제 꼼꼼하게 읽지 못한 것들은 좀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여름 스피드뿐만 아니라 뭐 지금 5위권 안에 든 작품들도 많이 있고, 또 PDF 자료 올라가면 한 표 받은 작품들 중에서도 또 재미있는 작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보드에서 리스트 보시고 또 내년 독서 목록에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한 MD님,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말씀을 드리는 한편 그 다른 평론가분님들께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고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고 좀 알고 싶었던 부분, 이 책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이 책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호남 평론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낭만서점을 3월부터 합류해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소설가 50인 뽑은 목록을 받게 됐는데요. 보면서 올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5위권 순위부터 이제 말씀드린 작품 중에 안 읽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을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여기 순위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읽으리라. 라고 다짐하면서요. 모두요? 예, 모두 다 읽으리라 다짐하면서요. 한번 좀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예. 네.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노력할게요. 다 읽으셔야 돼요. 아니, 솔직히 다는 못 읽겠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스트셀러도 그렇지만 항상 어떤 그 순위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건 작품의 질이 꼭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언급된 작품들이 대체로 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품들의 순위가 곧 그 어떤 차등을 두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순위들을 결정한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 감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작가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그 결들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이 됐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익숙한 그런 대중소설들은 리스트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엄선된 지금 우리 시대의 무의식의 경향들을 좀 살펴보는데 이 리스트가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웠습니다. 2018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